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평문 한 편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던 그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메리칸 드림과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으로 해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분석의 미션은 이 소설의 상품화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끼고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상품화라는 키워드가 핵심이죠. 이 렌즈를 통하면 등장인물들의 사랑, 꿈,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뭐랄까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거래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던 개츠비가 완전히 낯설게 보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이 비평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상품화, 영어로는 commodification인데요. 이게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품화는 단순히 시장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 심지어는 감정이나 관계까지 지배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을 뜻하거든요. 사고방식이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상품의 세 가지 가치가 알아두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사용가치. 그러니까 그 물건의 원래 기능이에요.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 가치. 이건 뭐 돈으로 얼마짜리냐 하는 거겠죠? 제 시계가 5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경제학 상식 같은데 이 비평에 파고드는 진짜 핵심은 세 번째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세 번째 가치를 기호 교환 가치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기호 교환 가치?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인 지위나 이미지 같은 그런 상징적인 가치예요. 예를 들어 그냥 5만 원짜리 시계가 아니라 어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차면 아,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혹은 감각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게 기호교환 가치죠. 이 비평은 위대한 개츠비의 세계가 실은 이 세 번째 가치, 즉 보여주기 위한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도 꿈도 전부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품 같은 기호가 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이 렌즈로 등장인물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톰 뷰캐넌은 정말 이 상품화 논리의 끝판왕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해요. 톰에게 세상은 거대한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모든 걸 상품으로 보죠. 모든 걸요? 네, 아내인 데이지에게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주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사랑의 증표라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아내를 구매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봐요. 허, 심지어 노동계급인 윌슨의 아내 머틀은 그냥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유흥거리, 그 정도로 취급하죠. 그가 사는 거대한 저택도 마찬가지겠네요. 물론이죠.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외치는 거대한 광고판인 셈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톰이 그렇게 모든 걸 돈으로 사들이려고 하지만 정작 그가 가장 원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이잖아요. 바로 그게 상큼화의 아이러니죠. 톰은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그게 속하지 못한 세계가 있어요. 바로 그 오래된 부. 아자오. 대대로 부를 이어온 동부의 진짜 상류층, 소위 올드머니의 세계요. 이건 돈만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기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구는 거군요. 네, 그래서 톰은 더 폭력적이고 천박한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고 해요. 머틀의 코를 부러뜨린다거나 뜬금없이 백인 우월주의 같은 사이비 이론에 심취하는 모습들이 전부 그의 깊은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톰은 그렇다 치고 저는 데이지에 대한 분석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통은 톰의 폭력에 시달리는 순수한 희생양처럼 그려지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보죠. 근데 이 비평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분석에 따르면 데이지는 결코 순결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푸바 게임의 아주 영리한 플레이어죠. 영리한 플레이어라. 그녀가 톰의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받고 울긴 하지만 결국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이건 그녀 역시 톰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상류층이라는 기호교환 가치를 선택하고 그 거래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럼 나중에 개츠비가 나타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도
결국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될지 저울질한 거였군요. 그렇죠. 개츠비가 가진 새고운 부라는 상품과 톰이 가진 오래된 안정감이라는 상품 사이에서 고민한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안락한 지위를 지켜줄 톰을 선택하고 개츠비는 아주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사랑마저도 그녀에겐 선택 가능한 여러 옵션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특히 불평을 상품화한다는 분석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데이지의 그 냉소적인 태도가 사실은 진정한 저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데이지가 종종 다 지루해, 모든 게 끔찍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하죠. 이게 사회에 대한 진지한 비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비평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세상을 깊이 고뇌하는 너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또 다른 상품이라는 거죠. 와, 요즘 SNS에서 쿨하고 싶을 때 일부러 시니컬한 포스팅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딱 그거예요. 그녀의 불만은 세상을 바꾸려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였던 셈입니다. 와, 데이지가 그렇게까지 계산적인 인물이었다니. 그럼 이 이야기의 심장, 개츠비는 어떤가요?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위대한 순정남이라는 우리의 통념을 이 분석은 완전히 박살내던데요. 그렇죠. 이 분석에 따르면 개츠비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보다 이 상품화의 논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논리에 충실했다고요? 네, 그의 꿈은 순수하기보다는 타락한 꿈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밀주 사업 같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가 열었던 거대한 파티, 그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데이지를 울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셔츠들까지도 전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개츠비가 모은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은 사실 단 하나의 궁극적인 상품, 즉 데이지라는 기호를 얻기 위해 쌓아 올린 또 다른 상품들에 불과해요. 소설을 보면 개츠비는 그 거대한 저택에서 사실상 침실 하나만 쓴다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집의 사용 가치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데이지에게 나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한 기호 교환 가치로서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모든 파티와 재산이 데이지라는 단 하나의 상품을 사기 위한 돈다발이었던 셈이군요. 네. 심지어 소설에서 개츠비가 데이지를 원했던 방식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염치를 무릅쓰고 개걸스럽게 손에 넣었다고 표현해요. 영어 원문으로는 ravenously and unscrupulously죠. 개걸스럽게요? 네. 이건 로맨스 소설에 나올 법한 언어가 아니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갱스터에게나 어울릴 법한 아주 폭력적인 언어예요. 그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포장지 아래에 숨겨진 냉혹한 소유욕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부자들이 서로를 상품 취급하면서 화려한 파티를 벌일 때 그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이 비평은 그 모든 폐기물이 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지적하죠. 제 계곡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인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묘사돼요. 화려한 웨스트에그와 이스트에그 사이에 위치한 모든 것이 타고 남은 재로 뒤덮인 죽음의 공간이죠. 그곳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으로 그려지죠. 네,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이 쌓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사는 윌슨 부부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톰 같은 부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이나 아내의 육체를 팔면서 착취당하는 것뿐이고요. 결국 머틀과 윌슨의 끔찍한 죽음도 이 거대한 시스템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머틀은 부자들의 세계로 탈출하려다 그들의 차에 치여 죽고 윌슨은 부자의 거짓말에 속아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하죠. 그들의 죽음은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가 결국 죽음뿐이라는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이 비평은 위대한 개츠비가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그 시스템을 옹호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판과 옹호를 동시에 한다는 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의 작품이 동시에 그럴 수 있을까? 비평문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시스템의 가장 큰 희생자인 윌슨 부부를 굉장히 비호감인 인물로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머틀은 천박하고 속물적으로, 윌슨은 무기력하고 멍청하게 그려지죠. 아,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그들의 비극을 보면서 시스템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들이 원래 저러니 저렇게 살지 하면서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쉬워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시스템의 책임을 희생자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네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화자, 닉 캐러웨이의 시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닉은 소설 첫 문장부터 개츠비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잖아요. 개츠비만은 예외였다라고 하면서요. 네, 닉은 개츠비의 밀주 사업이나 범죄 행각 같은 어두운 면은 애써 외면하거나 가볍게 넘어가고 그의 위대한 꿈 같은 낭만적인 이미지만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 비평에서는 닉의 성인 캐러웨이가 마음이 사로잡힌이라는 표현을 암시한다고 분석하는데요. 아, 정말요? 네, 즉 닉 자신이 개츠비의 꿈에 완전히 매혹되어 있다는 거죠. 그는 개츠비의 꿈이 자신에게도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고 독자들마저 그 꿈을 함께 욕망하도록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독자들은 닉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개츠비를 보게 되니까 그의 꿈에 가진 폭력성이나 허상을 간과하고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소설의 문체, 즉 피츠제럴드의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그 자체에 있다고 봐요. 문체 자체요? 네, 소설은 부자들의 파티나 그들의 삶을 정말 마법처럼 황홀한 언어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묘사를 읽고 있으면 비판은커녕 와, 나도 저런 파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아름다운 문체가 독자들을 그 세계에 강하게 끌어당기고 결과적으로 그 세계를 지탱하는 상품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욕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비판해야 할 대상이 동시에 너무나 매혹적인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네,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개츠비를 상품화라는 렌즈로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순수한 사랑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거래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초상화로 새롭게 읽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설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장 뜨겁게 찬양하면서 동시에 가장 차갑게 비판하는 이 놀라운 양면성 때문일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이 지금 좇고 있는 그 꿈의 가치는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냐고요. 네,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께 새로운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비평은 화자인 닉이 개츠비의 꿈에 사로잡혀서 독자들까지 그 꿈의 공범으로 만든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이 이야기를 닉이 아닌 다른 인물의 눈으로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개츠비의 파티에서 묵묵히 샴페인잔을 치우던 이름 없는 하인이나 부자들의 거짓말에 모든 것을 잃은 조지 웰슨의 시점에서 이 사건들이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아는 아메리칸 드림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어떤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요?